상을 하는 그 작품은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산드라 보티첼리라는 이태리 분인데, 이분이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뭐 거의 600년 전에 그린 겁니다. 600년 전에. 네, 그 고전적인 명화를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그림이냐?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 이렇게 600년이 흐르도록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설과 함께 조목조목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고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있었어요. 미술책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그림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뭐 초등학교 미술책에 이런 그림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비너스라 그러면은 여자가 벌거벗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이게 초등학교 미술책에 올라온다는 거는, 아, 이거 뭐 좀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곤란하다, 이 정도가 올 정도로 충격적인 그림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전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작품 해설과 함께 좀 살피도록 해보겠어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먼저 그림을 보고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이제 이 레이저로 비춰드리는 데를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즘 보이세요? 빨간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자,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하는데, 여기 남녀 한 커플이 날개를 달고 지금 하늘에 떠 있죠? 요 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커플 주변에 보면 꽃이 있죠, 꽃. 여기 꽃들이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꽃들. 요거를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아주 신체가 풍만한 여성 한 분이 망토를 들고 벌거벗은 비너스에게 입히려고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오른쪽 뒷부분에 보면은 나무가 세 그루가 있죠. 여기 이 나무가 세 그루가 하나, 둘, 셋. 네, 요거를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너스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바닥에 보니까 큰 조개, 조갑이라고 그래요. 조갑이. 큰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에서 이 비너스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 그림을 한 5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 그림, 여기 꽃, 오른쪽에 여기 여성, 뒤에 나무, 여기 조갑이, 가운데 비너스. 그 다음에 그 뒷배경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 뒷배경은 출렁거리는 바다가 지금 묘사되고 있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된 그림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개요를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그림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산드라 보티첼리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언제 작품으로 지금 그려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냐면은 1485년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458년이니까 1460년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이 2010년 아니에요? 2010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된 그림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의 그 사이즈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의 사이즈가 가로가 278.5cm. 그러니까 2m 78. 굉장히 큰 거죠. 보통 성인 남자의 키가 1m 80이라고 했을 때 2m 75라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가로가. 그 다음에 세로가 175cm. 세로가 175고 가로가
78.5.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사이즈의 그림을, 사람이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떠한 그 가치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목은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이 그림이 현재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그림에 대한 개요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지금 그 이태리의 북부지방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그 미술관의 그림인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이 미술관에 갔어요. 이 피렌체 이 미술관에 갔는데 작품은 못 봤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고 입장료가 너무 비싸. 미술관 들어가는 입장료가. 왜냐면 줄 서야 되는 시간도 긴 일이니까 다른 데 가서 볼 시간을 뺏기고, 거기 볼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 그 그림 하나 보려고 한두 시간 서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못 봤고 이 미술관을 갔어요. 그 앞에 광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이 현재 소장 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가격으로 따지면은 몇 억불이야, 몇 억불. 한국 돈으로 하면 몇천억 원인데, 이거는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에 일절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그 미술관에만 철저한 경호 속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죠. 자, 이 그림의 개요를 한번 잠깐 봅시다. 원래 이 산드라 보티첼리의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리페피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예명이 산드라 보티첼리로 바뀌었고, 이 산드라 보티첼리는 1445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나가지고 151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65세를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의 초기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림이 전 세계의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성화,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이 유럽의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이라는 거는 뭐 마리아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 부활 승천까지, 또 12제자들의 이야기, 또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12사도와 예수님의 만찬하는 거, 이런 그림이, 또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지창조라든가 이런 그림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의 특징은 전부 다 성스러워서 목까지 차오르는 옷을 입고, 그렇죠? 머리에는 또 장식물의 모자나 이런 관을 쓰고 아주 거룩거룩 근엄하고 장엄한 스타일의 그림이 그 중세시대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나오면서 벌거벗은 여성을 그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옷을 입게 됐죠. 그 이후로는 옷이 몸의 장식구가 돼가지고 화려한 옷, 화려한 액세서리가 그 사람의 미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돼가지고 계속 전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바로 이 산드라 보티첼리는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글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누드화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 예? 누드화의 효시라고 보시면 돼. 그전에는 이런 그림 그렸다가는 전부 감옥으로 가거나 재판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그 초기의 화가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별로 환영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별로 환영을 못 받고 후대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그 나라나 또는 성서적으로나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이 오늘날에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카메라가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카메라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잘 그리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되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와닿게 그려야만 평가를 받듯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진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영상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을 옮겨다 놓는 거는 가치를 못 받아. 왜? 사진을 찍어내면 더 정확하고 영상을 찍어내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화가들이 그거 그려봤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추상화, 구상이라고 그러죠. 구상. 생각의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리는 그림, 이런 그림이 인정을 받아요, 요새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미디어나 영상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서 그려줘야 높은 점수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노라는 미술관에 가보면 어떤 그림이 다 걸려있어요? 자화상, 자기 얼굴 그린 거, 응? 또는 뭐 어느 그 왕족을 갖다 그렸다거나 이런 스타일, 되게 인물화나 풍경화, 그거를 똑같이 그려냈을 때 평가를 받은 것들이 몇백 년 전 작품으로 지금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그림 그려가지고는 평가를 못 받아요. 시대가 달라. 그래서 이 미술도 사조가 있어요. 사조. 낭만주의가 있고 뭐 르네상스가 있고 인상파가 있고 후기 인상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구상파가 있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 이렇게 텀이 바뀌어가면서 그림의 사조가 바뀌는데 이 산드라 보티첼리의 그림은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초기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 피카소의 작품은 후기인상파, 다시 말하면 생각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려내는 효시가 피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 코가 귀에 걸려있고 하늘이 빨간색이고 입이 세모로 나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정신병자지, 이런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는 그림을 피카소는 그립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왜 세계적인 화가가 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만 그리던 세계를 타파하고 정신세계를 비구상, 형이상학적으로 그려내는데 효시가 됐기 때문에 피카소는 그 문을 연 화가야.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고, 사이즈는 얘기했죠. 그리고 이분의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르네상스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작품이라 해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누구를 박물관에 가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거 본 것 같은데 거기는 네. 없어요? 이 그림은 이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외에는 없어. 원본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화가들이 다양하게 비너스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죠. 그 뒤에 이제 그런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기타 다른 박물관에도 많이 소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작품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이탈리아의 명문 메디치가의 한 귀족이 결혼기념으로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카스텔로라고 하는 한 별장에다가 걸어놓기 위해서 이 그림을 주문받아가지고 그린 두 가지 작품 중에 하나가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요, 당시 시인이었던 폴리티누스가 이 가문의 시인이자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던 줄리앙을 위해서 지은 시 비너스의 왕국이라고 하는 시를 근거로 해서 고대 신화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서 위주로 모든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 샌드라 보티첼리가 그리스 신화를 중심으로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누부화를 그림으로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비너스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비너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보통 비너스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 뭐 이렇게 정도는 관념적으로 옵니다만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죠. 자, 그 비너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비너스의 의미는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여신. 흔히 예쁘고 날씬한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이미지로 여겨지고 있지만 원래 고대 그리스 신화의 아름다운 여신의 이름이 비너스였습니다. 우리는 비너스를 다른 말로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말은 물거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는 아프로와 물거품에서 반짝이다라는 이런 의미자를 갖고 있고, 디테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라는 데서 비너스가 왔는데, 아프로디테라는 말의 뜻은 물거품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비너스로 발전되는 그 어원이에요. 어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어떤 신화가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가 하니까, 그 어느 남자 우라노스라고 하는 남자 신이 있는데 남근을 잘라서 바다에 던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물거품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큰 조개가 생겨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여자가 태어났다. 이런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신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신화지 뭐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에요. 내려오는 신화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아프로디테라는 말은 물거품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비너스의 신화가 나오는데, 보세요. 우라노스의 남근이 달려 바다에 던져지면서 거품이 일고 그 거품 속에서 태어난 여신이 이제 비너스라는 신화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라고 지칭되는 것은 거품에서 태어난 여인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제는 이 그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화면 왼쪽 상단에 남녀 커플, 그리고 그 주변에 꽃들이 있죠? 뒷배경에는 물결치는 파도가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에 한 여성이 망토를 들고 이 비너스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무 세 그루가 있다고 그랬고요. 가운데 큰 조개죠. 조가 위에 아름다운 여자가 탄생하고 있는 이 종목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서 감상을 해보겠어요. 자, 왼쪽의 두 남녀는 바람신이라는 것이죠. 바람신.
입에서 바람을 불면서 날개를 단 두 커플이 나타나면서 이 비너스에게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저 입에는 지금 바람을 부는, 볼에다 힘을 주고 바람을 불고 있는 여기 한 커플이 지금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고 있는데, 자, 요 바람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남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이고, 그 옆에 안겨있는 여인은 꽃의 여신 플로라. 오늘날 꽃집 이름을 플로라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플라워, 영어의 플라워, 꽃의 어원이 이 플로라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로라라는 여자와 제피로스라는 남자가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이 플로라는 원래 클로리스라는 이름으로 헤라는 올림푸스의 주신 제우스의 누이이자 세 번째의 정식 아내이기도 하며 올림포스 신의 최고의 여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헤라의 누이를 이 제피로스가 아내로 맞이해.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거야. 아내로 맞이하면서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의 권위를 줘요. 근데 이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은 어떠한 힘을 갖느냐? 어떤 힘을 갖느냐면은, 그가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꽃으로 변해. 만지고 느끼는 것이 다 꽃으로 변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으로 만들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꽃들이, 죄송합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버렸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꽃들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이 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뭐예요? 이 제피로스가 아내 플로라에게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이 꽃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로라 여신 옆에, 이 옆에 비너스 옆에는 온갖 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비너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네, 이런 장면이 여기 지금 묘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 이 제피로스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제우스 신의 누이를 보쌈으로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꽃의 여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꽃을 만들어내는 신이 되게끔 했다. 이러한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바람신을 이 샌드라 보디첼리가 이 왼쪽에다가 묘사를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면이 뭐냐? 과실나무의 요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과실나무의 요정. 그 그림이 이 그림이죠? 지금 과실나무의 요정이 망토를 들고 비너스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자, 이 과실나무의 요정에 얽힌 또 신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너스의 오른쪽에 있는 이 여인은 호라이라는 과실나무의 요정이에요. 그 요정의 이름이 뭐라고요? 호라이라는 과실나무의 요정인데, 술의 국화 문양의 옷을 입고 다소 입감적인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그녀는 시간을 상징하는 데이지 문양의 망토를 비너스에게 막 입히려고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호라이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와 순결, 고고함이고, 이는 곧 처녀성을 말하기도 한다. 아가씨라는 거죠, 비너스가. 그리고 가실나무의 요정 호라이의 뒤에 있는 나무, 여기 세 그루가 있다 그랬어. 이게 또 바뀌네. 이 뒤에 이 나무 세 그루는 뭐냐면 월계수를 그려놓은 거다. 근데 이 월계수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월계수는 영광과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42.195km의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영광과 영원을 상징하는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줌으로 그 마라토너가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을 갖도록 선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실나무의 요정인 이 호라의 뒤에 있는 이 세 그루의 나무는 바로 월계수라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옷의 문양이나 날개 화려함, 바다의 여울 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산드라 보니첼리가 화가가 되기 전에 그 세공, 금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세공업자였대요. 그래서 세공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세밀하고 치밀한 관찰력이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 바다에도 보면은 파도가 일고 있는 장면을 하나하나를 다 그려놨어요. 고기의 비늘같이 여기 파도가 일어나는 장면을 하나하나를 다 그려놓을 만큼 세밀한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티첼리가 화가가 안 되었다면 유명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 그림은 과실나무의 요정 호라이를 그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조가비에서 비너스가 탄생하죠. 네, 이거 보세요. 저렇게 큰 조개를 보셨어요? 저런 걸 조가비라 그러는데, 사람만큼 커. 조가비가 사람만큼 큰데 거기서 지금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조가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훗날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와 얽혀져 있는 또 새로운 전설이 이 조가비에 얽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렇게 큰 조가비가 있을까? 물론 과장된 것이죠.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일부러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인간만한 조가비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비너스는 거북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큰 조가비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됐을까? 그 이유는 이 조가비는 은유적으로 여성의 생식기를 나타내고 탄생과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은 일종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위의 거친 물결은 남성적이며 남성의 정자를 의미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가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큰 조가비가 그 발밑에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비너스를 봐야 되는데, 그 비너스 보기 전에 이 조가비에 대한 전설과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 그림에 조가비를 그려놓은 것은 기독교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의 열대자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순교에 관한 전설에서 또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후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의 종들이 야고보의 유골을 들고 바다에서 헤매던 중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한 산티아고 성주를 만나 유골이 무사히 안치될 수 있었으며, 성주가 야고보의 유골을 모시기로 하자 온몸이 조가비로 뒤덮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이때부터 순례자들은 조가비를 달고 다니는 풍습이 생겼으며 종교적 성찰과 부활을 위해 고행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에서는 조가비가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부분과 그 중심에 선 신화, 그리고 조가비의 또 다른 의미인 기독교적인 관념이 묘하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런 그림으로 탄생하게 됐다. 자,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벌스 오브 비너스죠. 비너스의 탄생의 그림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을
600년 전에 보는 분들은 많이 충격을 입었을 거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제가 이거 미술교과서에서 봤을 때 놀래버렸어. 망측한 그림을 왜 여기다 올렸나. 그런다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평가받는 유명한 그림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모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어떤 여자를 그렸겠어요? 어떤 모델을 놓고 그렸을까요? 뭐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이 모델이 있었대요. 모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작가가 해설하겠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면 구도상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뭐 이게 8등 시민인지 9등 시민인지는 몰라. 그러나 자 보세요. 이 얼굴 있죠? 이 얼굴의 위치와 왼쪽 발의 위치가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일치가 돼가지고 왼쪽 발의 중심을 갖고 오른쪽 발을 살짝 들었어요. 살짝 들으면서 지금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거죠.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그림 공부한 사람이 제대로 그린 겁니다. 축을 이루면서 서 있는 모습.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이 왼팔이 너무 길어. 왼팔이 너무 길게 그려져 있다는 거.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음부를 머리칼로 살짝 덮고 가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리는 게 미덕이요.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천지창조 그림을 봐도 가릴 땐 가려. 그리고서 다 그려가지고 벽화로 이렇게 만들어놔. 천지창조의 그 그림은 천장화로 그렸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천장화로 그렸는데, 그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타나 성당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서 봤어, 그림을.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고. 거기 이렇게 머리를 들고 보면 천지창조 내용이 쫙 그려져 있는데, 그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이런 스타일로 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잠깐 볼까요? 자, S자형의 콘트라포스토 자세. 이는 코끝을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발의 끝과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쪽 어깨는 올라가고 반대편 어깨는 내려오는 다소 부부정한 자세지만 역동적입니다. 대체로 고전적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경향이죠. 그녀의 머리카락 색깔은 당시 유행하던 화사한 가발색이며 목이 삐딱한 것을 제외하고는 꽤나 여성스럽습니다. 음부는 심한 검열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이라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그런 수법을 썼고, 자, 이 그림에 모델이 있었는데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이 모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5세기에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비밀이 있었대요.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 네, 충분히 그림을 감상하셨습니까? 자, 그 모델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폐결핵에 걸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색이 창백하고 이 신체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고 그러는데, 유난히 긴 목, 축 처진 어깨, 길게 내려온 왼쪽 팔, 창백한 얼굴까지 이 모습이 전형적인 폐결핵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정말 폐결핵에 걸린 환자였을까? 이게 하나의 비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훗날 그녀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은 폐결핵에 걸린 환자였던 게 분명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될 그림의 모델이 그만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었는데 폐결핵 환자였다. 그래서 그 뭔가가 언밸런스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쭉 해설된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저 그림이 그렇구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딱 해설한 내용들과 매치를 시키면서 떠오르는 상상이 있죠? 네, 떠오르는 상상이 있어요. 자, 여기 왼쪽은 뭐예요? 바람신. 바람신이라고 그랬죠? 제로피스와 플로라. 플로라는 느끼는 거, 만지는 것보다 꽃을 만들어내는 여신이라 해서 여기 꽃들이 지금 있고요. 이 뒤에 바다 물결 보세요. 아주 묘사가 잘 돼 있죠? 바다 물결. 네. 오른쪽에는 요정, 과실나무의 요정. 과실나무의 요정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호라이. 네? 호라이. 호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 나무 색으로는 월계수인데 영광과 영원을 상징하는 월계수. 여기에 큰 조가비는 그리스 신화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한 전설에서 비롯된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너스는 모델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네, 시모네타라 그랬어요. 15세기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긴 목, 긴 팔, 왼쪽 어깨가 축 처진 거,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얼굴이 창백하고 환자였을 거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결국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평가와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6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왜 이렇게 훌륭한 명화로 전승되고 있는지. 사실 이 그림을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훨씬 철학적이어야 한다. 저 그림의 배경이 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이자 바탕이었던 신플라톤주의 사상, 즉 기독교와 인문학을 통합하고자 했던 완전한 인문주의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그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수한 이성세계를 비너스라는 신화의 주인공 이름을 빌려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실현해 놓은 순수한 세계를 다시 인간 세계의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풀어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고, 그 대상이 비너스라서 다분히 신화적이지만 그 이면엔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해하여 신화로서 표현했다는 것이 옳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그림 하나의 생명의 탄생과 부활, 인간의 휴머니즘과 나름의 철학이 기독교적 관점 아래 서로 맞닿아 녹아있으며 미술사적으로도 르네상스의 시작을 여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데서 이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걸작품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피렌체의 어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요?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지금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작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너스의 탄생에 대한 미술 감상을 했습니다. 이상 끝! 마치겠습니다.